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선고 이제 이게 앞으로 넘어야 될 큰 산으로 남아 있는데 어제 오늘 헌법재판소 분위기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월요일 날 이제 그 발표했잖아요. 아 이번 주에 있었던군요. 까마득히 오래전 까마득히, 얘기 같아. 오래전인데. 근데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맞아요. 네. 월요일 날 했을 때는 저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건은 서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게 아마 월요일 날 했으면 금요일쯤에는 뭐 판결을 하려고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헌재가 열렸는데 그에 대한 이론 방구가 없다잖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없는 걸로 봐서 네, 5시에 갑자기 통보하지 않는 다음에는 해질 무렵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말이죠. 그렇지만 그러면 없는 건가?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4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죠. 4월 18일 날 하면 네. 두 분 그 이미선 그 재판관하고 문영배 재판관이 나가니까 아주 일각의 언론들은요. 문영배 이미선이 아무 결정도 안 내리고 그냥 퇴임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말도 뭐 그런 누구는 하더라고요. 하기는. 그렇게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럼 여태까지 그럼 다 얘기 다 듣고 네.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뭐 한덕수 대행 체제가 한참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말은 안 되는 것 말이 같고요. 안 되는 네. 거고. 늦어도 4월 초에는 될 건데 사실은 이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자기가 2심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그 짐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날개를 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쪽에서 인용이 돼도 기각이 돼도 사실은 보수로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쉽지 않게 됐어요, 솔직히.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뭐 시나리오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건데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을 다 살려내거나 두 사람을 다 죽이거나 혹은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좀 거칠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렇다면 이미 한 사람은 살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네 가지에서 두 가지로 줄어든 네. 거죠. 살거나 죽거나죠. 네. 나머지 분을 이제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제 그 서울 고법 판결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 논리적으로는 영향을 안 받는 게 맞지만 네. 솔직히 안 받을까 싶어요. 예. 헌법재판이라는 건 정치재판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될까? 근데 문제는 말이죠. 네. 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헌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네. 그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자리로 돌려보내는 게 헌법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퇴임시키고 빨리 차기 대선으로 넘어가는 게 그 헌법의 안정성, 국가의 어떤 갈등을 더 최소화하는 방법인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기 대선이라는 게 즉 조기 대선을 말하는 조기 대선, 건데 네, 그렇죠. 조기 대선의 경우에 여야 간의 공정한 경쟁이 되겠는가? 이거는 거의 수라상 차려가지고 이재명 앞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네. 이제 그쪽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니네가 만든 거야.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 이제 보수 진영으로 이 얘기를 국한시켜 본다면 예. 아니 그렇게 탄핵은 어차피 이제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좋다. 거기까지 말하는 것은 곧 그것은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자는 얘기하고 동일한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요. 네. 저희가 어떤 주장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건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거니까 네. 이쪽에서 백날 싸워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긴 해요. 사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거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그 최대한 세력을 보존하고 이기면 베스트, 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보수가 괴멸되는 일은 자, 막아야 그러면 된다. 하나씩 이제 가닥을 잡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만에 하나 인용이 되면 그다음 그 순간부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뭐 그 최대한 네. 멋진 경선을 치러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밀어야죠. 뭐. 자기 소속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어떤 명분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좀 저희로서는 괴로운 측면이긴 한데요. 네. 예를 들면 탄핵이 됐다는 건 이제 법원에 의해서 뭐 유죄가 인정된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힘을 쓰기는 좀 쉽지는 않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 한동훈 대변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뭐 그 말하기가 좀 꺼려지긴 합니다만 네. 저는 사실은 그래요. 이왕 대변하시려면 화끈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네. 이번에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네. 그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네. 그 나와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싸워서 제대로 그 힘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그분들은 봐요. 상대적으로 명분이 약할 것이다. 명분이 매우 약하고 예. 뭐 중도층에서 보기에 너 무슨 소리야? 넌 대통령 감싸고 가자며. 지금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만약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여권의 빅4라고 그냥 얘기를 해보죠 뭐. 네. 왜 지금까지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제 이분들이 맨 앞에 있는 게 선두그룹인 건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지지율이 꽤 높은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뭐. 한 자릿수일 때가 맞습니다. 많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맞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네 분 중에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명분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하고 맞섰을 때 네.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도 한동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네. 젊어요. 음. 나이가 많이 젊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똑똑하다, 능력 있다라는 건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고. 네. 그다음에 흠결이 별로 없잖아요. 음. 예를 들면 뭐 무슨 이쪽에서는 전과에다가 그다음에 5개의 재판에다가 아주 의심스러운 그 판결에다가 공격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공격받을 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게 공격받을 부분이 없어요. 네.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뭐 너 배신자냐 아니니 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명태균으로부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정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대항마가 될 수 있고 이런 질문은 뭐 클리셰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또 다시 검찰 정권을 국민이 맞이하라고 그러면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야권에서 나와요. 그건 이제 야권에서 만들어내는 프레임이죠. 예. 그 틀로 해서 검찰 정권 프레임. 검사 정권이다 무조건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무슨 검사 출신인 건 분명하죠. 네. 그걸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근데 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검사가 아닌 사람들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얼마나 잘해왔는지 네. 그리고 무슨 뭐 탄핵 아니 그때 비상계엄의 순간에 그렇게들 용기들을 내신 게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정책들 예를 들면 중국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목소리를 내거나 정책을 낸 게 있나요? 간첩죄만 해도 그래요. 아니 간첩죄를 어떻게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만 간첩입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간첩질하는 사람들이 숫한데 그게 그 법이 여태까지 안 고쳐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법에 있는 간첩죄에서 적국이라는 표현을 외국으로 바꾸자 이 목소리를 가장 크게 냈던 분이 한동훈 전 대표. 그거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와서 우리 스파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이민 같은 거 있잖아요. 투자이민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5억만 주면 중국에서 와서 투자이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야 이게 말이 되느냐? 다른 나라는 몇십억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액수 15억으로 올리자. 이것도 법무부 장관 때 한동훈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투표권에 대해서도 아니 대부분이 중국 분들이시잖아요. 와서 영주권 얻은 다음에 좀 지나면 투표권을 행사하게 해.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왜 상호 호혜의 원칙인데 쟤네는 안 해주는데 우리는 왜 해주느냐? 그렇죠. 그거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도 한동훈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런 사람한테 친중 좌파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일단 중간 결론을 내 본다면 만에 하나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이 되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시점 이전까지 일을 따질 게 아니라 일단은 이재명과 맞서서 이길 사람이 누구냐 이걸 봐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아니 그건 저는 그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윤 대통령을 그 탄핵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분들도 상당 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는 야 비상계엄은 뭐냐 이게 너무 심했지. 야 근데 이거 만약에 우리가 그냥 또 이번에 탄핵시키면 그냥 넘겨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기가 참 어려운 게 똑같은 생각인데 솔직히 뭐 네.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를 넘겨주면 나라가 정말 위험해진다는 생각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근데 저희 지금 애청자들 중에는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개엄할 만하네라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아 그렇죠. 네, 뭐 네. 그렇게 그건 뭐 개인의 판단이시니까. 근데 저는 뭐 거기에는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엄을 통해서 계몽이 될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자, 하고.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거기까지 일단 일단락을 짚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4월 기각이 4일이 됐어요. 됐든 4월 11일이 됐든 기각 혹은 각하가 돼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당연히 우리는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뭐 그러겠죠. 네. 그것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걸 네. 뭐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당연한 건데 또 굉장히 큰 혼란이 오겠죠. 그건 뭐 당연히 네. 일단 생각해 보면 그 대통령이 온다면 일단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그 자리를 하는 것도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다들 이거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검찰에 가서 낸 진술서 보면 정말 대통령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일단 국무총리부터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만나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분위기를 다시 추스르는 것도 아마 제가 보기 이미 다 금이 가고 깨져버렸는데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고 뭐 네. 내각 총사퇴를 하든지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 그 문제도 있거니와 또 대통령은 이미 이제 개헌 이야기를 꺼낸 바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개헌 얘기도 했는데 네. 날 이렇게 일정은 잡아놓지 않았었고 네. 사실은 그 얘기는요 네. 개헌 끝나자마자 그 얘기들이 있었어요. 친윤 그룹에서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네. 야 어차피 대통령 이거 실패한 겸 더 이상 버틸지 못한다. 그러니 빨리 임기 내가 어떻게 개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퇴진하는 걸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4일 날 대통령 탄핵 소추안 2차로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그렇죠. 12월 그러니까 3일과 12월 14일 14일 사이에 열하루 사이에 그게 광범하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사실 탄핵으로 가면 굉장한 충돌과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기 퇴진 일정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보니까 역사라는 게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똑같았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얘기 이제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밝히고 퇴진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통과가 됐던 거고 인용이 됐던 거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책임 총리제를 실시할 가능성, 그다음에 개헌을 이제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잖아요. 개헌 발의할 가능성 이 두 가지 문제 우선 당장 대통령이 실행에 옮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 옮길 것 같아요. 복귀를 하더라도 네, 뭐 복귀하더라도 과연 옮기실 거면 그렇게 행동 안 하셨을 거예요. 그걸 옮기려면 사실은 정치적 에너지가 또 상당히 필요한 거죠. 상당히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 이전에 왜냐하면 복귀하는 순간에 네. 그런 걸 논의하기 전에 야당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길거리로. 야당이 길거리로 쏟아져 노조에서 나와서 쏟아져 나오고 그렇죠. 뭐 네. 민노총 쏟아져 나오고 뭐 민원연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야당에서 다 총동원 내려갖고 쏟아져 나올 텐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탄핵이 돼야 된다가 탄핵되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 20% 포인트 이상 네, 높잖아요. 50%대 30%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있던데. 높단 말이에요.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온 거 보면 네. 역시 여전히 뭐 21% 포인트 차이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려서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대비한 국민의힘의 전략은 뭡니까? 국민의힘의 전략은 네. 다 같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대통령이 빨리 발표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개헌을 하겠다. 앞으로 정치적 스케줄을 네, 이렇게 개헌을 하겠다. 일단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 앞에 대단히 죄송하게 됐다.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너무나 100일 동안 나라를 전부 다 혼란으로 몰아넣었는데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 아니에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개헌을 하고 이렇게 물러가겠다.
라고 그래서 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아마 그거 받아들이려고 안 할 거예요. 네가 주도하는 게임에 우리 보러 들어오라고 난 못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국내각 같은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을 복귀한 다음에 내가 이제 거국내각을 구성을 해서 그럼 야당 사람을 총리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니네가 총리를 맡고 몇 개를 나눠서 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선 일정을 얘기하겠다, 개헌 일정을 얘기하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나 조기 대선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나 지금 그렇게 보면은 그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그렇게 돼서 계속 공세를 받으면서 그냥 찔끔찔끔 뭐 그 와중에서 또 일각에서는 그럴 거예요.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절대로 그렇게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저희는 빠지게 된 건 분명해요.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이제 우리 내부의 갈등, 서로에 대한 손가락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일반화돼 버리는 바람에 이 보수의 동력 이런 것들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거는 뭐 분명해요.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를 하시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디 해외라도 좀 잠시 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뭐 본인이 선택할 문제겠지만 네.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찬성했기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라면 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원내 뭐 의원 신분도 아니고 지금 뭐 당직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알아서 선택을 하겠죠. 본인 선택할 그거는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내가 임기를 끝까지 내가 정상적으로 끝내서 다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의 발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정치적 공간이 갑자기 좁혀지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근데 그것도 참 그런 게 대통령은 이제 2년 정도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기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네. 그지만 거기다가 지금 상당한 상처를 이렇게 이쪽에서 자기의 지지자들을 강고하게 결집시킨 자통당 계통에 네. 뭐 이런 분들을 결집시킨 것도 있지만 상당한 이반을 본 것도 맞아요. 예를 들면 군, 경찰 그리고 검찰도 더 이상 그렇게 본인의 어떤 그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관료들, 공무원들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적어도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계엄 있기 전까지와 똑같은 모습을 보일까요? 아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길거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야 그렇게 막 그 얘기하시고 뭐 그 정광훈 목사님이나 뭐 무슨 소년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막 기도하시면서 이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군, 경찰, 그다음에 공무원, 뭐 그게 교육 공무원이든 뭐 일반 공무원이든 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의사들 이런 분들이 과연 그 비상계엄 이전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아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상당 부분 대통령은 이미 이미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엄청 타격을 받은 어찌됐든 거예요. 대통령이 복귀를 하더라도 비상계엄 전과 후는 많이 달라져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것이다. 동력을 가지고 이걸 그 드라이브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건 또 저는 없다고 오히려 봐요. 이제 탄핵 소추가 가령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된다든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정치적인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더 오히려 정치적인 그거야 힘을 더 예, 얻을 수도 있는 거 만장일치 기각이 나온다. 예. 그러면은 이건 좀 얘기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